알았네. 본다고 안 나와. 회장님이 원하니까 원장 회장이 나오게 뜨고 서 있어. 예, 우리 일찍 좀 전화하지 않았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대지문학회 3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 시작되면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며 뜻깊은 세미나가 되도록 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일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지문화 제3차 문학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아직 우리 늦게 삼기는 만나는 명분이 잘 없지. 명분이 있어야 만나요. 네,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넓으니까 좋잖아요. 저녁에 추워서 아직도 이걸 못 벗고 있는데 덥네. 자리원이 특성입니다. 예, 특성이야. 일로 갈까? 둘째 주에 해야 되니까 우리 교수님하고 완전히 둘째 주까지 내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직 좀 신입이 너무 좀 문제가 있죠. 싫은 것 같아. 그냥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시를 쓰십니까?
안 되는 일기를 실수로 연습도 됐고 호주산 그에게 것을 재미가 있으니까.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겨운 저는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 모두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이제부터 대지문학회 문학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영보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작고 문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시 낭송은 김윤걸 시인님께서 나오셔서 복토근 시인님의 목련훅이라는 제목으로 시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윤걸 시인님께서는 돌아오는 5월 달에 미국 카네기홀에서 뉴욕 시민과 한인 교포를 위한 시 낭송을 하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목은 한강으로 시 낭송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권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목련 후기 복효근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져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여 돌아보라 사람아.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기억의 비늘들이 타다남은 편지처럼 날린댔어. 미친 사랑의 정거가 철이 남았댔어. 두려운가? 사랑했으므로 사랑해버렸으므로 그대를 향해 뿜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핏딱지처럼 엉켰어.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련후기 낭송해주신 김윤권 시인님께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호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회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맡고 있는 박명호 인사 올립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전에 있었던 일도 다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금년 1월 19일 날 여기 이천교육실에서 우리 대지문학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박종규 회장님과 감사 오세창님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25일 날 이 추진위원 10명이 모여서 대지문학회 발전 방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소신있게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날은 여기 대지문학회 1차 세미나를 2층에서 개최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너섬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12시부터 15시까지 대지문학회 임원회의가 그 금산빌딩 지하 너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임원회에서 인원된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임원 22명 중에 14명이 참석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개회를 선언하시고 우리 문학회의 발전에 대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과 임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연수 및 문학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해달라. 둘째는 임원회 및 정기 세미나 등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셨고요. 셋째는 회원 발굴 및 확보, 여기는 대한민국 지식포럼이나 시인대학이나 문학세미나 모두가 포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넷째는 임원회 및 납부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각자 임원들이 자기 소개들을 했고요. 시인대학 출신과 대지문학회 개재할 시인들의 참가를 독려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대학이 당시에 3월 2일날 개강을 했는데 현재 12명의 13명의 수강생이 지금 벌써 2주째 받았습니다. 요거는 임원회에서 거론된 얘기는 아니고,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임원회비는 연 임원들이 10만원씩 납부하는 걸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협찬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해주시기를 바랐고, 대지문학의 시나 수필을 게재하시는 게재료를 2만원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임원회의에서 조금 인상을 시키든지 하는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원회는 5월달 첫째 주 화요일 오후 4시로 하고, 장소는 김범식 운영이사님하고 제가 결정해서 공지하는 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보 고문님께서는 대지문학 세미나를 겨울로 개최를 했으면 하셨고, 필수 프로그램을 정형화하되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넣자, 특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노래를 할 경우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연주자가 생반주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찬 감사님이 프로그램에 회원들이 자작시를 낭송하게 하면 새로운 시를 작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김범식 운영이사님은 임원회는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이 장소 대관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앞당기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기회호 고문님의 의견에 대해서 임동환 명예회장님께서 격을로 하게 되면, 한번 불참을 하게 되면 4개월 만에 참석하는 모양이 되니까 당분간은 이 회원들의 열성이 식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분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끝이 났는데요. 그 이후에 2월 28일 날 우리 백은혜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갤러리 카페 휴에서 편집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편집위원들이 대지문학에 게재할 시들을 전부 그 편집위원들이 받아서 1차 편집해서 박정규 편집 주관님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해무 복원은 이걸로 끝을 내고요. 끝으로 이 제주도의 서귀포에서 바티 가게의 고옥순 사장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감귤 천혜향 이런 세트를 65팩을 스폰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비록 안 계시지만 서귀포까지 들릴 수 있게끔 우리가 박수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우리 행사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날 8일날 제주도에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착을 했습니다. 택배가 오는데 이틀이 걸렸고 여기 보관함에서 하루를 잤습니다. 이래 3일이 돼가지고 또 이게 유기농이기도 하고 요즘 또 최근에 날씨가 또 더워가지고 혹시 앞에 놓인 감귤이나 천혜향이 혹시 좀 물러진 게 있으면 손 들고 나 바꿔도 이러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참고하고 맛있게 자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명호 사무총장님께서 회고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편집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원고 보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호입니다. 지금까지 시를 제출하는 개간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박정도 회장님께서 이메일로 받아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네이버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똑같은 PDF 보냈죠. 링크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놓고 또 마찬가지로 링크하는 것도 같이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이 화면이 뜨면 이 화살표에 있는 밑에 클릭하라고 빨간데 노란 화살표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런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링크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쭉 들으시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맨 밑에 보면 작품 접수 예시라고 돼 있어요. 그 예시면을 보시면 작품 접수 예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올려놨는데 요 빨간 박스 안에 요 박스 안에다가 시를 그대로 이메일 보내듯이 그냥 보통 핸드폰에다 많이 저장들을 하고 계셔서 그걸 복사해서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화면이 쭉 내려가면은 요런 식으로 자기 이름 넣고 핸드폰 번호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넣는 빨간 박스 안에다 그거만 클릭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빨리빨리 여기서 맨 밑에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대지문학 저 본모 발행 원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끝이 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안 해보시면 좀 어려워서 제가 링크를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중으로 많이 있어. 대중으로. 네, 오케이. 거기 이제 링크를 보내준다 그러면 받고 해.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예, 카톡 우리 그 대지문학회 동그라미 있는 방입니다. 예. 지금 제가 올렸거든요. 예, 지금 그걸 클릭해 보시면 이 화면이 나왔나요? 자, 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빨간 데 있죠? 네, 그거 클릭하시면은 클릭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갔나요? 안 넘어가신 분? 넘어가셨죠? 그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작품 예시가 나옵니다, 그냥. 자, 그리고 한번 지금 연습으로 본인 이름을 여기다 성명 빨간 박스 있는 데다가 성명을 넣고 핸드폰 넣고 작품은 아무거나 지금 직접 입력하지 말고 그냥 타이핑 아무거나 해서요.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팅만 할 거니까요. 클릭해 보시고 맨 밑에 가면은 저장이라고 왼쪽에 저장과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항목 추가가 있는데 왼쪽에 저장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 다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요 화면이 뜹니다. 이제 원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인님의 작품은 소중히 보관 출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화면까지 나오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3개를 거기다 입력하게 돼 있고 하니까 거기다 미리 하신 분은 뭐 이제 지금 끝나신 분은 괜찮고 새로 하실 분들 그래서 요번 달에는 요렇게 하시고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홍보를 하나 더 하면은 올해는 이제 우리가 개간지로 하는데 개간지 발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광고를 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간지 발행할 때 요번에 회장님께서 찬조를 좀 하셔가지고 책 표지에다 이렇게 이제 그 홍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하실 분 계시면은 저희 박정규 회장님한테 또 말씀하셔서 협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몇 개 들어가는 사람이 한 번만 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정보 잘 들으셨죠? 다음은 링크만. 작품을 보낼 때 그 복사 붙이기로 안 되나요? 그 핸드폰에 작품이 있으시면 그걸 복사해가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다음 박종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문지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규입니다. 이 설문지는 지난번 우리 대지문학회에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셔서 한 5분 내에 다 끝마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대지문학회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2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2번과 다음 2번 실시해서요. 1번 당신의 연행대는 그냥 통과합니다. 2번 대지문학 세미나 내용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다음. 대지문학 세미나는 다른 문학회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대로 하나 선택해 주세요. 4. 대지문학회 세미나는 현재 주말인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5번 하겠습니다. 대지문학 세미나는 현재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 중에서 1개만 선택해 주세요. 6번. 대지문학 세미나를 마치고 대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식사하는 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다음 헤어진다. 2. 지금처럼 저녁 식사는 하되 식비는 n분의 1로 부담한다. 3. 세미나 중간에 간식을 제공하니까 세미나 마치고 각자 헤어진다. 4. 희망자에 한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각자 n분의 1을 부담한다. 5. 시작하기 전 김밥 정도 제공하고 끝나고 나서는 각자 헤어진다. 6. 식사는 하되 시인대학별, 시인대학 기수별 또는 지인들끼리 모임을 갖는다. 7.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요건 2개를 선택해 주세요. 2개입니다. 6번은 2개. 다음 5번입니다. 대지문학 세미나는 현재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해 주세요. 다음에 7번에 대한 겁니다. 7번. 대지문학 세미나에는 현재 문학 특강, 시와 나의 삶, 자유발표, 문학 소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요거에 대한 의견. 이 외에 더 추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없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정기 정회원으로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이 설문에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들어갑니다. 8번은 3가지 선택입니다. 대지문학회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행사를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 문학탐방, 2. 시화전, 3. 신앙송연, 4. 즉석 삼행시 쓰기, 5. 시합평회, 6. 친목회 겸 야유회 기타. 여기서 시합평회가 뭐예요? 이건 제가 한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각자 시 써가지고 와서 서로 논의하고 평가하고 이런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어느 문학회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이건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효과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합평에는 어느 한 사람이 주관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주로 그냥 난도질을 치고 이러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서로 격려 차원 더 아니면 실제적인 시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합평에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 운영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9번. 대지문학 세미나에는 문학 특강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1. 시를 비롯한 문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관한 것. 2. 창의력과 상상력 개발에 대한 강의. 3. 시의 표현 기법에 대한 강의. 4. 시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강의. 5. 각종 문학상 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
6. 자기 개인 시집 출판 방법에 대한 강의. 그 밖에 듣기를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바로 안에 적어주세요. 요건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6개 다 해도 좋고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제가 왜 이런 걸 하느냐면요. 문학회 하면 그냥 임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시로 그냥 그 사람들 원하는 입맛에 맞게 되게들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학회 회원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제 소신입니다. 10번으로 들어갑니다. 대지문학회에서 문학 탐방을 하게 된다면 추천하고 싶은 곳을 추천해 주세요. 수도권이나 지방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 예. 꼭 이것을 뭐 어떤 문학에 관련되지 않아도 우리 시인대학에서 한 번 12번 내지 10번 강의할 때 한 번 주로 서울에 문학 탐방을 하는 식으로 이 문학하고 관련 없는데도 충분히 문학하고 관련지어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장소 이런 걸 가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써주시면 됩니다. 11번 들어갑니다. 대지문학회에서는 4인 4색 시선집 또는 5인 5색 시선집 요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인 4색 시선집, 5인 5색 시선집은 좀 비슷한 사람끼리 아니면 그 시인대학 기별로 아니면 그냥 섞어서든지 시를 10편 내지 20편씩 모아서 공저 시집을 내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계획했느냐면 프로필 같은 거 쓸 때 공저를 그냥 이렇게 무슨 동인지에 내는 걸 공저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공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 비용도 그냥 1인당 많아야 한 30만원에서 시집 한 50권 드리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원이지만 저 지방에 계신 어느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번에 시집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참여하고 싶다, 관심 없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 12번 들어갑니다. 대지문학 세미나 개최 시에 협찬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이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다른 방식일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써주세요. 13번 대지문학회 또는 대지문학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꽤 되시는 거 몇 분 그래도 처음 오신 분 한번 일어나주세요. 몇 분 되시네요. 고맙습니다. 방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재명 장관님 고맙고요. 박기래 교수님은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고맙습니다. 오셨네요. 김용기 박사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김경애 교수님, 고맙습니다. 황기성 교수님. 황민 교수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김덕현 박사 늦게 오셨네요. 어떻게 퇴원하고 얼마 안 되셨는데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오늘 특강해 주실 박미출 씨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20분까지 오시라고 했죠.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마칩니다. 이거 설문지 가져요?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 내주세요. 네. 지금 순서지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특강을 하실 분이 조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2부에 하실 특강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박미출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독자가 만족하는 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 바른 강사 박미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에서 기념품으로 만든 펜인데 펜이 고급스럽게 제작이 잘 돼서 우리 박종규 회장님한테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러고 한 세트는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녀간 지 딱 오늘 한 달 됐는데 우리 박종규 회장님께서 한 번 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누님으로 제가 모시는 분이 딱 두 분 있습니다. 돌아가신 유관순 누님하고 살아계시는 이제 박근혜 누님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박종규 선생님 덕분으로 한꺼번에 많은 이 형님들 누님들을 맡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두고 형님과 누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를 한 분씩 좀 나눠주시고요.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오늘 요 옆에 노브랜드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선물을 비싼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홍도가 좋으면 중간중간에 제가 많은 선물들을 비싼 건 아니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도 많이 나고 또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목까지 화가 치밀어오고 욕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을 알고 글을 쓰는 사람들로서 욕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고 얄궂은 시대다. 희한하고 얄궂은 사회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희한하고 얄궂은 사회가 희한하고 얄궂은 시대가 언제부터 도래했는가?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불과 3, 4년 전에 조가성을 쓰는 국이라는 이상한 친구가 등장을 해서 부부가 쌍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왜곡하고 편법, 불법 많이 자행을 하다 보니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수모라는 또 여성 장관이 나와서 자기 아들 군대 문제로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상한 국회의원이 한 놈 나와서 자기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을 받고 특별검사가 자기 딸한테 아파트를 뇌물로 받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 2, 3주 사이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변호사, 예전 검사 출신이죠. 그 친구가 검사 시절에 자기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지금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참 희한하고 얄궂은 사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 1화를 저와 관련된 1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김해에 아주 경남 김해 시골에 있는 중학교였습니다.
집에서 한 6km 이상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김해평야 한가운데에 있는 학교다 보니 당연히 그 시절에는 남녀가 분리됐지만 지리적인 특성상 우리는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제가 2학년으로 진학을 해서 몇 번 여학생이 노래 들어서 그 여학생과 교칙에 금지되어 있는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첫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여학생과 연애질을 하느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돌리는 전화기 있죠. 교환 몇 번 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미추리가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내일 학교에 좀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니 내 아들 책보따리 들려서 학용품 사서 교복 입혀서 학교 보냈으면 공부는 선생님 책임인데 왜 부모를 학교에 오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애 데리고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좀 와야 되겠습니다.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야, 니 큰일 났다. 담임이 니 빨리 오라고 하는데 담임 인상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교무실로 갔어요. 그 선생님이 니 빨리 보따리 사가 너희 집에 가자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하고 둘이 우리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니는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밖에 기다렸는데 아버지하고 담임 선생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6km를 자전거 타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서 아버지랑 담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성적이 떨어졌는지, 우리 애한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혹시 압니까? 담임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당연히 모른다 그러죠.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애를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담임 선생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애 공부 성적 떨어졌다고 부모를 오라가라 하기 이전에 애를 조용히 불렀어. 네가 성적이 떨어진 사정이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고 파악을 해서 다음 달부터라도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무턱대고 부모를 학교에 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직무유기고 월권이다. 요즘 말하는 갑질이죠. 담임 선생님이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전자 밖에 듣고 있으면서 야, 이거 사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이제 꿇어 앉아서 사정없이 빌었죠. 그냥 할 말 이유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아버지한테 훈계를 받고 풀려났어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한 45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 그 학교에 전설처럼 그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야, 너 공부 안 하면 임마 너 선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가 아버지한테 불리갈 수 있어. 공부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요즘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너무 거릇된 자식 사랑으로 자식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정경심 교수가 집이 방배동인데 그 애가 자원봉사했다는 학교는 경상북도 영주, 여기서 3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가 지차로 운전을 하고 가도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 성적이 필요하면 저거 집에서 50km 안에 수도권에도 대학교 수십 개가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했을까요? 그것만 봐도 그 성적표가, 그 자원봉사 시간표가 조작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가서 제대로 된 시간에 복귀 안 하면 보통 집반 아들 같으면 탈령입니다. 탈령. 바로 구속이죠. 영창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30대 친구가
퇴직금을 수십 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50억씩 받고 저 아버지는 국회의원이고 이거 정상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특별검사 출신이고 대법관 출신인 사람이 그 대장동 개발회사에 법률 고문해주고 딸내미가 아파트를 받고 자기는 뭐 벤츠를 이런 것들은 정말 희한한 세상이고 얄궂은 세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 이상한 놈이 시특강하러 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습니다. 시든 소설이든 문학작품은 반드시 그 작품 속에 그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나 소설이나 아동문학이나 수필이나 문학작품 속에 반드시 그 시대와 사회상을 넣지 않는 우리 이제 시로 국한한다면 서정시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작품 속에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이 흘러가더라 얘기고, 또 많은 앞 선대들이 남기신 작품들 중에서 우수한 작품들은 대부분 그 시대와 사회상을 깊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강의 주제처럼 독자들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고 좋아하는 그런 시를 쓰려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 시대와 사회상을 가급적 올바르게 그 작품 속에 담아주자, 이 얘기입니다. 시는 물론 여러 가지 시들이 있고 목적시, 참여시, 뭐 평론가들이 붙인 이름이긴 합니다만, 뭐 서정시, 또 요즘 뭐 농촌시, 뭐 별별시가 다 있습니다. 그럼 독자들이 사랑해주는, 독자들이 읽어주는 좋은 시를 쓰려고 하면 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역시 뭐 우수 빼어난 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로 모시기로 한 형님과 누님의 시각으로 봐주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시를 쓴다는 행위는 하나의 건축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집을 짓는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해야 된다. 어떤 집을? 내가 살 집을, 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시 한 편 쓰는 거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까요? 설계. 근데 설계가 다양한 형태의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세 가지를 많이 해라.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라.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정도는 이제 넘어섰다고 봐야 되고, 3다는 기본 중에 넘어섰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박학타식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가 잘 돼야 되고,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설계. 혹시 우리 형님들 중에서 당구 치시는 분 있습니까? 당구 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요즘 TV에 보면 당구 많이 나오는데, 당구에 3쿠션이라고 있습니다. 벽을 3번 맞히고 내 공이 다른 공들을 맞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공이 다른 공을 맞히면서 벽을 3번 맞히는 게 3쿠션이라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공을 놓고 치기 전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맞는다. 그게 이제 설계예요. 설계.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좌우되거든요. 그럼 자, 집을 짓는데 요즘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연령과 가족의 수에 따라서 한옥을 지을 것이냐, 양옥을 지을 것이냐, 빌라를 지을 것이냐,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내가 종이와 연필을 들고 시를 쓰는데 이 시를 내 집을 짓듯이 한다. 그럼 설계를 잘하라고 얘기 들었다. 설계를 하려면 정해야 되겠죠.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를. 아파트의 설계가 다르고 한옥의 설계가 다르고 단독주택의 설계가 다릅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게 또 퓨전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요리도 예전에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요리의 종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퓨전 요리, 그래서 국적 불명의 이상한 요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때로는 그 요리들이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집을 꼭 유럽풍이냐 아파트냐 빌라냐 기와집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것 말고 요즘은 주거 형태가 많이 다르다. 그죠? 어떤 형태냐? 캠핑을 합니다. 차박을 합니다. 글램핑을 합니다. 풀빌라 펜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쉬고 생활하는 공간들이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시라고 할 수 없는, 차마 시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들, 또 그것들을 시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성장하다 보니까 디카폰, 디카시다, 뭐 행시다, 한 줄시라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과연 저런 것들도 시로 인정을 해야 되나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사람의 생일이니까 존중해 주기로 한다면 시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있던 길게 쓰는 산문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형태의 행과 열을 같이 달리하는 한 3, 4년 정도 지금 나누어드린 그 정도 분량의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시 외에 뭐 한 줄짜리 행시, 또 두세 줄에 하는 단시, 뭐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데 한옥,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외에 요즘은 주거의 개념이 텐트 가지고 주말에 자기 고향 근처에 가까운 수도권에 고향을 둔 사람은 여주나 이천 문막 정도 되는데 고향이 있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요, 거기에 텐트 치놓고 거기서 출퇴근을 한답니다. 뭐 기성세대의 우리 형님들 세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글램핑, 차박, 글램핑, 뭐 또 풀빌라 펜션 주말에 가면 50만원, 60만원 한다는데 심지어 여름 휴가를 도시 속에서 호텔에서 호캉스 이런 형식의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예전의 전통 방식의 그런 시가 아닌 다양한 시의 형태들이 있는데 내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태의 시를 쓸지를 정하고 그걸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걸 명확히 정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기초를 탄탄히 해야 돼요. 기초를 탄탄히 안 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출발점이 탄탄하지 못하면 중간에 시가 가다가 방향성을 잃고 이 시가 자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문단에서 흘러가는 얘기들이 시인은 사람이고 소설가 수필가는 사람인 자를 안 쓴다.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검사 판사들, 검사 판사는 사자가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근데 변호사는 선비사자입니다. 그 변호사들은 저것만 사람이라고 주장하듯이 우리 시인들은 시인만 사람이고 소설가, 평론가 다 가짜로 붙는다고 거짓말 얘기하는데, 자,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 토지. 혹시 토지를 박경리 선생님이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 소설 집필에만 전념하지는 않으셨지만 토지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세월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대략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토지 집필 기간 10년 20년도 더 걸렸습니다.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26년 걸렸다고 합니다. 26년 토지가 26년. 자, 그러면 원고 분량으로 따지면 토지가 몇 장 정도 될까요? 원고 분량으로 36,000장. A4용지. 예, 36,000장. 자, 우리 시인은 제가 방금 나눠드렸습니다만 딸랑 한 페이지 기껏 해봐야 원고지 한 장 분량입니다. 근데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나 또 황석영 선생님 대하소설 정글만리 뭐 이런 작품들은 분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결국은 똑같아요. 왜? 시인은 시인의 감성과 시인의 시각으로 이 시대와 사회상을 자기 작품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소설가는 소설가의 시각으로 자기의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하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죠. 물론 제가 예를 워낙 문단의 거장이신 박경리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좀 유감입니다만, 소설가나 박경리 선생님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시인의 세계와 소설가의 세계가 그만큼 다르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26년이 걸려서 작품 하나를 썼고 36,000장 분량의 원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세상을 향해서 하는데, 시인은 꼴랑 일주일 열흘 정도의 작품 하나를 한 페이지 써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박경리 선생보다 시인이 못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소설도 전개, 발단, 절정, 결말 이 단계를 크게 나누고 또 세분화해서 등장인물이 삼국지만큼은 안 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 대략 한 6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인들이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첫째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 집에 따른 좋은 설계를 먼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이다. 기와집을 짓기로 했다. 설계를 했다. 그럼 이제 기둥은 무엇을 사용하고 벽체는 무엇으로 세울지를 또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어떤 공부를? 기와집을 짓는 데는 어떤 나무가 기둥으로 좋은지, 벽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시를 쓰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단어, 자기가 아는 글귀만 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좋은 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퇴직하고 퇴직금 타가지고 고향에 기동해서 애들은 출가시키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좋은 집 지어서 살고 싶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좋은 설계도를 얻고 좋은 재료를 얻으려면 발품을 무지하게 팔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좋은 시를 쓰려고 하면, 아, 오늘 내가 여의도를 갔다 오는데 국회의사당 옆을 지나오면서 한강을 봤는데, 아, 한강을 소재로 하는 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강을 주제로 하는 시를 하나 쓰기 위해서는 한강의 역사와 유래, 심지어 한강의 주변의 온도와 습도, 한강에 있는 섬, 한강 다리는 33개다.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한강에 대해서 완벽한 데이터 조사가 되었을 때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재료를 들이댈 것인가, 어떤 단어. 이런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 시기 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쫄부들이 이태리 수입석을 수입을 많이 했어요. 이태리 돈을 좋다고 해서 이태리 수입석 가지고 전원주택 짓는 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는 보르네오 원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평 쪽에 카페를 하는 그 사모님들이 보르네오 원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카페를 지었습니다. 우리끼리 말씀이니까 제가 조금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무식한 짓을 했거든요. 왜냐? 보르네오산 그 원목은요, 1년 내내 열대지방 정글에서 자라가지고 그 나무들은 추위를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나무예요. 그런데 한국에 수입을 해가 오니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은 온도차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 비싼 수입 통나무를 가지고 양평에 카페를 지어놨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미 가고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3, 4년 후에 그 집을 허물었습니다.
이태리 수입석이요.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방배동에 뭐 룸사롱에서 고급 손님 받겠다고 이태리 수입산으로 벽체를 다 발랐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다 깨져 내렸죠. 자,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한옥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 한옥에 맞는 재료를 써야죠. 경북 청송이나 영도 가서 동해안의 해송 최고 아닙니까? 빨간 소나무 해송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으로 자란 그 해송을 쓸 것인가? 보르네오산 원목을 쓸 것인가? 한국에서 내가 내 집을 지으면서 보르네오산 원목을 갖고 와서 집을 짓는다. 이건 절대로 좋은 작품 안 나옵니다. 간혹 보면요. 한자말과 우리말의 특이한 구조, 우리말은 한자말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 때문에 한자를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한글 뒤에 가로를 넣고 한자를 쓰면 됩니다. 근데 전혀 문장의 문맥이나 시의 내용과 성격과 맞지도 않은데 느닷없이 영어 단어를 툭툭 끼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누님들, 형님들 그 시 쓰실 때 뭐 영어 단어 끼워 넣는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한옥은 동해안의 해송이 좋다. 자, 그러면 내가 한옥을 짓기로 했다. 내가 이 시를 쓰기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재료를 구하면 그 재료들 이제 맞게 끼워 넣고, 자, 이제 이 골조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 나머지 마감재, 그죠? 그럼 이제 이 시를 쓸 때 있어서 골조와 벽체와 재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시의 주제와 맞는 언어 선택, 어휘 선택, 단어 선택 그렇게 해서 초안이 잡히고 나면 이제 탈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탈고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탈고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 작품의 방향을 바꿀 수 있냐면 집은 설계도와 기둥은 한옥 스타일로 해놓고 마감을 페인터칠이나 인테리어를 유럽풍으로 갖다 바르면 이거는 전혀 조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옥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우리 이상화 시인님이 뺏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우리 다 아는 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 뺏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앞부분 조금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이 맞닿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걸어만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 줄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시인의 이 시각과 시인이 아는 사람의 시각은 그렇게 다릅니다. 대단히 죄송하십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도 지난달에 같이 조찬 모임에서 뵌 분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어떤 조찬 모임에 갔더니 시 낭송하신다는 분이 오셔서 자기 자작시를 낭송을 했는데 전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요즘 우리 유행하는 TV에 트로트 가수들 여러 가지 경합을 해서 선발을 하는데 보면 자기 자작곡이라고 들고 나와서 노래 부른 가수 중에서 수리권 안에 드는 가수 제가 본 적 없거든요. 아침 7시에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15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분이 자기 자작시라고 낭송했는데 제가 대충 기억나는 기절이 이런 거예요. 위대한 대한민국 5천년의 찬란한 역사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동방의 등불 빛나고 이건 시가 아니거든요. 사실을 그냥 적시해놓고 단어를 끼워 맞춘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도는 알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수성,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시가 아니죠.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시인의 정서로 시인의 눈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시를 창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시다 이거죠. 왜? 그럼 왜 그분이 그런 시를 실패한 시를 썼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설계가 없었고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했고 명확한 설계가 없었고 재료 집을 짓는 기둥과 벽체와 인테리어 마감 소재를 고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좋다고 생각되는 단어들만 갖다 붙이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쓰는 방법을 제가 감히 형님과 누님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좋은 시를 잘 쓰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서정주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 지난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밤새 울었다. 세상에 국화꽃 피는데 소쩍새가 울어제낀다고 국화꽃 핍니까? 아니잖아요. 가을이 되면 계절이 오고 시간이 변하고 습도가 온도가 맞으면 꽃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눈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를 좋은 시를 쓰는 방법은 첫째, 내가 어떤 시를 쓸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둘째, 설계도를 단단하게 짜고 셋째, 좋은 소재와 주제를 고르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고 네 번째, 태고를 잘해서 인테리어 마무리를 잘해서 심지어 새 집을 짓고 나면 집 주변에 담벼락부터 들어가는 골목길까지 청소도 싹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졸작이지만 제가 아까 나누어드린 그 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나중에 해설이 필요하시면 국회의원 중에 정운천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림부 장관도 하셨고 그분이 2018년 국회보에 자기가 애송하는 시, 한 달에 한 번씩 국회의원들이 나의 애송시 그렇게 소개하는 날이 있습니다. 거기서 2018년 12월호에 소개된 시인데 기수역은 바닷물과 민물,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을 기수역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낙동강에서 자란 저는 낙동강을 주제로 하는 그 시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이 기수역으로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낙동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닷물을 만나기 위해서 기수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물이 바닷물로 흘러서 가면 민물은 사망하는 겁니다. 바닷물에 가면. 보통 낙동강의 발원지를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흘러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그 앞까지 가면 대략 1300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300리를 엎어지고 자빠지고 갔더니 가면은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똑같습니다. 백세시대 우리가 백세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 임동학 형님 연세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거죠. 그죠? 이 강물도 낙동강이 1300년을 흘러서 이제 바다로 가는 거를 시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예요. 자, 낙동강이 가는데 이 물이 왜 어떻게 가느냐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가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시대와 사회상, 이 시대와 이 사회상을 여기다 이제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정의하고 합리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불공정이 난무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를 시인이라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시가 아니죠. 그래서 싱거운 사회라고 해서 싱거운 사회. 싱겁다 이거죠. 이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부당함, 부조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흘러서 바다로 갔더니
맨 마지막이 낙동강 1300리가 강원도 황지못에서 출발해서 쭉 흘러서 대구를 지나고 밀양을 지나고 김해를 거쳐서 맨 끝에 바다로 만나러 가면 맨 마지막에 있는 큰 섬이 여러분 다 아시는 얼숙도입니다. 얼숙도. 얼숙도를 조금 더 지나가면 바다하고 딱 맞물리는 곳에 노적봉이라는 조그만 봉우리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기를 거적으로 덮어서 군량비가 많은 걸로 일본놈들을 속여서 전쟁에 활용했다는 그 노적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다가 바람처럼 장군처럼 요 표현은 얼숙도 갈대 바람과 이순신 장군을 제 나름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바다로 가서 맨 마지막 줄에 아까 그 이상화 시인님이 이 마지막 줄에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범조차 빼앗기겠네. 나라 이런 서름의 그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어필했듯이 그럼 도대체 2300년을 흘러가는 이 낙동강 강물이 왜 바다로 가느냐. 저는 보기를 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이 사회를 다 짊어지고 강이 결국에는 바다로 가서 이 세상을 좀 소금에 간 짠물로 세상을 좀 절여야 되겠다. 이 세상 전체를 절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소금을 뿌려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낙동강이 대신해 주는 걸로 보고 그 낙동강 물에다가 이 세상의 세태를 얹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문학작품, 뭐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시는 시대상과 사회상을 그 작품 속에 심때 어떻게 심을 것인가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설계도를 잘 그리고 기둥과 벽체를 잘 세우고 마지막에 마무리 퇴고를 한다. 퇴고를 할 때는 뭐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만 행과 행을 바꿀 때 행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려면 연을 바꾸는 연가리, 행과 연을 바꾸는 거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건 여러 번 읽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신을 써놓고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새로 집을 짓고 담벼락하고 골목길을 청소하듯이 콤마 하나마저도 신경 써서 성의 있게 정리하면 결국에는 좋은 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단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 아름다운 글귀를 긁어와서 붙인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시가 가는 방향을 첫째 잘 정해놓고 둘째 설계도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좋은 소재와 주제, 재료들을 발품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세팅이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탈고를 해야만 좋은 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작품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2021년에 네이버의 그 베스트셀러 1위 됐던 이북 제 책 낙동강에는 고래가 살지 않는다. 그 책을 이메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뭐 어느 정도 좋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제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락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질문사항 있으면 한두 분만 없으면 뭐 그냥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지금 조금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대와 사회상이 계제가 된 그런 시를 이게 써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이렇게 이제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를 쓰다 보면은 어떤 감성에 젖은 이제 그런 시를 쓸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시를 쓰는 거는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시는 학자들이 말하는 시는 분명히 시는 서정성이다. 시는 서정성인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 속에 이제 제일 착각하는 게 시를 처음 쓰시는 분들 착각하는 게 그냥 되는 대로 써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 시 속에 스토리텔링 사연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내가 이 시에 어떤 내용을 담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내용을 담아야 돼. 내용을요. 아까 빼앗긴 노래도 보면 이상화 시인님은 그 시에서 독립, 나라 빼앗긴 서름, 독립 이런 것들 그 시가 담고 있는 주 내용이고 이 낙동강 민물처럼 맛도 없고 비리고 이 더러운 이 사회를 바다로 끌고 가서 소금물에 간 배기에 절이겠다는 게 이 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설계를 할 때 이 시의 어떤 내용을 어떤 사연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어떤 사용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중학교 회원들의 뜻을 모아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이건 우리 회원들을 무시하는 천사입니다.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 단체에 제가 알아서 기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식포럼 백은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대지문학 올해 작가상 수여를 하시겠습니다. 김덕겸 시인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덕겸 시인님은 시인대학 2기 수료생입니다. 올해 작가상 대지문학 작가 중에 심사위원이 선정한 딱 한 분에게만 드리는 상입니다. 간장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까 불 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올라가니까. 네, 올해 작가상 시인 김덕겸. 귀하는 2022년도 대지문학 올해 작가상 심사 결과 문학적 역량과 독창성이 돋보여 향후 대지문학과 한국문단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 작가상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대지문학 심사위원장 박종규, 발행인 백원의 장. 네, 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덕겸 고문님, 한기룡 고문님, 양희태 고문님, 선하경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추대장 고문 김덕겸. 귀하를 대한민국 지식포럼 대지문학회 회칙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2023년 2월 11일 대지문학회장 박종규 드림. 꽃다발을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은 한기룡 고문님. 추대장 고문 한기룡.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양혜태 고문님. 추대장 고문 양혜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서나경 이사님. 임명장 부회장 서나경 이사. 귀하를 대지문학회 회칙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대지문학회 회장 박종규.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펴주세요. 앞에 임명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같이. 아, 여기 좋습니다. 조금 앞으로 오세요. 네, 됐습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모두 오늘 축하드립니다. 임명장을 받으신 분. 다음에는 광고, 여러분 그 나눠준 순서지 보시면 광고가 있겠습니다. 대지문학회는 전 회원의 역할 분담 공부하는 모임을 자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행운권 추첨에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2부 시간에 자유 발표 시간이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발표자를 정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박종규 회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10분간 휴식하고 2부 순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진행을 사회를 맡으신 고영복 시인 목사님이십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을 하나로 산에 갔다가 지금 들어가야